예,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오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한판 승부의 식구가 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와, 박성태 시장님 굉장히 파트너로서 좀 마음에 드십니까? 새로운 파트너. 김웅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더군다나 비디오도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방송에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본인과의 투샷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있는 모니터링을 박 실장님. 기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까? 예.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김웅 전 의원께서 해주시고 금요일은 우리의 호프 진수희 전 장관께서 계속 나오신다는 것을 담당 CP가 강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 장관님이 방송 들으실 것 같아서 예. 굳이 말씀드립니다. 진정환님도 그렇고 예. 김웅 의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합리적인 분들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박 실장님이 인정한 두 패널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앞에 있는 분들에게 늘 충성을 다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이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오늘 또 그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대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물론 제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지만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추가 입장을 내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주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는 재미유포,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로 권익위 안에서도 이제 논의를 할 때 대체로 다수 의견이 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과 이 가방이 없다라는 거였고요. 대통령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런 명품 가방 같은 걸 앞으로 받아도 되냐고 이 판단을 한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자 예. 외국인 그리고 외국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이 사건을 종결한 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거 없는 이제 종결 결론을 냈던 권익위에서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이 친윤 인사들이 좀 있었고 회의 중에 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네,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예. 권익위 전원위에서 유철한 위원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다른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했었다라는 게 이제 보도 요지였는데요. 예. 실제로 이 전원위원회 15명 가운데 13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이들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예. 또 박정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로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 모두 대선 캠프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을 한 바 있고요. 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모임이었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 주최 토론회에 참가했었다. 즉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었고요. 예. 또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 명품 가방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이 부위원장 가운데 다른 한 명이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국민권익위의 결정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자, 이 부분 법적 쟁점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어떻게 접해야 할지 오늘 또 가장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이시죠. 자, 우리 김웅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이제 권익위의 결정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 권익위 결정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청탁금지법 자체가 완결성이 매우 떨어지는 법령이거든요. 이 법 조항들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거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모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거기서 이런 이야기 다 하면 법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예. 시청률 떨어지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SNS로 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권익위 주장은 뭐냐면 김 여사가 받은 그 백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신고 의무가 없다. 어허. 그리고 세 번째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예.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직권 남용이 된다. 그래서 법에 따라 종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가장 먼저 대통령 기록물인가 아닌가부터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대통령 기록물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받거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나 보좌기관이나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받아야 됩니다. 아하. 이 대상 안에는 대통령 당선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건 맞는데 공직자의 대통령의 가족이 근데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대화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대통령실이나 경호실에서 접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내재적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거에 우리 당에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뇌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과거에 우리 당 스스로 무덤을 판 거고 또 민주당은 또 그걸 공격을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록물 아닌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법이 워낙 엉망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즉 김 여사가 물품을 받은 경우는요. 예.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청탁금지법 8조 제4항에 보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 뭐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사 물품을 받아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맹점이 생겨버린 거죠. 이 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의 의무.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런 물건을 받았으면 신고 의무가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게 예. 제 9조 1항 2호에 예. 아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은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이걸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우리 당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이 소속 기관장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그래서 신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건 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장이고 개인으로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서면을 써서 자기가 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또 직무 관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은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만 신고해야 되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하. 이게 지금 쟁점이네요. 쟁점인데 이거를 지금 권익위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왜냐? 8조 4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직무 관련성이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금품 등 이래 놓고 가로를 치고 이를 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조 1항 2호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경우는 그냥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아하. 근데 지금 이 권익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조항 자체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길게 해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 법조항에서 제 1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집중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박사태 시작에 잠깐 끊고 네. 귀에 지금 피가 나고 있습니까? 일타강사님의 강의 듣고 아닙니다. 있어요? 저는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아 있습니다. 쏙쏙 들어옵니까? 네, 피는 나지 않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신고를 해야 되고 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신고를 안 안 해도, 했다 해도. 예, 왜냐하면은 신고를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았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2조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 직무 관련성을 그렇게 넓게 볼 수는 없어서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하면은 직무 관련성 없다고 저는 이 사건을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권익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직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죠. 그래서 예. 결국은 신고 의무가 없어도 이를 위반해도 처벌 자체는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권익위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예. 권익위는 뭐라 했냐면 처벌 조항이 없으니 종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하는 소리예요. 아. 권익위를 설치한 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소할 것이다 말 것이다 증거 뭐 이런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이 이런 부패 문제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고충이 있을 때 그 고충 사항을 살펴보고 그걸 권고하고 시정을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12조에서 그게 권익위의 기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구조에 말하고 구조 그 1항 2호에 말하고 있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면 신고를 하시라. 그리고 구조에 나와 있는 2항에 나와 있는 지체 없이 받은 사람한테 돌려주라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시정 권고를 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사실 모든 거에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직무 그 관련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연히 직무 관련성 없다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이거는 수사기관에 한번 맡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하. 결국 권익위 결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저는 것 같다. 잘못됐다고 잘못됐다. 네. 수사를 맡겨야겠다. 종결하지 말고.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유신 이후에 이렇게 국가 기관이 부처가 장관급이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드는 거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나름 사람들이 다 지식이 높거든요. 교육 수준이 높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든지 뭉개든지 정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했어요. 낯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 외국인이 준 선물이니 괜찮다. 그러면 연락뽕따이가 예. 이건 좋아할 말이에요. 연락뽕따이가 어떤 연락의 뽕따기가 누구죠? 일단은 연락뽕따이라는 분이 외국인이 있다고 해봐요. 아, 일단은 이분이 예. 어떤 무기나 국제 무기나 브로커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제 3자를 돌려서 우회해서 줄 그리고 수 있는 방식이 외국인인데 있다. 뽕따이 씨가 와서 여사 가서 뭐 디올백을 주든 엘메스 백을 주든 권익위의 발표로 따르면은 이거는 선물이니까 괜찮다가 되는 거죠. 아, 직무 관련성도 없으니 말이 받으세요. 외국인이 준 건 선물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외국인이 어떤 외교 관계에서 주면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하고 선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저희가 영상 다 봤잖아요. 선물을 그렇게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외교 관계 선물을 그거 어떻게 선물입니까? 이거는 전혀 논리 이렇게 그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발표자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그 정도로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뭉개 써라. 아하.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김웅 의원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 해설집에 아, 변호사로 해달랍니다. 아 변호사로 예, 예, 의원님, 영업을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김웅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해설집에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어떤 예가 있냐면 예. 예를 들어 시장의 배우자 같은 분이 예. 대기업도 어디 임원이에요. 아. 근데 이분이 밑에서
뭐 밑에 나타나는 거래처에서 뭐 이렇게 자기 관련된 일을 하다가 뭐 그냥 일상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배우자로서 받은 게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뭐 다른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가 시장 말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하시죠. 배우자가 자기 업무상 있는 거다.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과 관련되면 그때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예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146페이지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에 시장에 찾아봤어요. 저희 찾아봤어요. 예, 시장의 예. 배우자가 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이 시장이 공직자가 형사처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이 일반인인 배우자, 물론 여사의 경우는 특수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인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 공직자한테 의무를 주는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걸 했으면 당신이 무조건 즉시 신고 반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처벌될 수 있어라는 법이거든요. 예. 여기선 대통령이죠. 아. 근데 배우자만 아무 상관없는 배우자만 놓고 그냥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네? 종결.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여기선 대통령의 그다음 행동을 문제 삼는 법입니다. 원래가. 아하. 아유,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한 15분 동안 짚어봤는데 아, 아주 네. 좋았어요. 예, 요거는 따로 쇼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박 실장님 해석 괜찮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예. 중요한 예. 건 결국은 상식이 있거든요. 상식. 예. 음. 상식에 맞지 않으면 딱 봤을 때 일감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러면 대부분 틀려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막 뭐 외국인이니 뭐 이런 구차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거든요. 직무 아하. 관련성이 있든 없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고 빨리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걸 안 돌려주면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냐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맞네요. 예. 끝으로 예, 혹시 짧게. 실제로 연락 뽕따이 씨가 듣고 있다면 예.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희 씨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당원 당규 투기가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가지 안을 비대위로 올렸습니다. 하나가 7대3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었고 또 하나가 8대2였는데 비대위는 오늘 결론을 8대2로 내렸습니다. 일단 이로써 지난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며 당심 100%로 바꾸었던 규정을 1년여 만에 다시 고쳐가지고 예.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예. 다만 과거에 이제 7대3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거는 비대위원 다수가 이 8대2 안을 선호했다라면서 제도를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또 총선 패배 후 당 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데 마치 당심을 많이 반영했던 게 문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룰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언제일 것이냐, 과연 또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여의도에 선거 캠프 꾸렸다라는 또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채널A 보도였죠. 처음에 나왔던 예. 게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고 출마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한 친한계 인사에 따르면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전대를 준비할 캠프를 꾸리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의도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 예. 접촉하는 인사들은 이제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전 비대위원들 그리고 여기에 총선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했던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재밌는 게 제2의 이준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스스로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붕괴를 시켜서 당대표를 그 추출하는 걸로 추출할 수 얘기했던 있는. 예, 그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러닝메이트식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를 구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또 좀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이런- 전 비대위원장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웅 전 의원님, 김웅 변호사님, 자, 당신 80%, 민심 20%, 이 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무슨 2대8 가르마도 아니고 참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신 100%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때 나중에 총선 때 이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것이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뭐 니네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오만을 떨고 난 다음에 총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국민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공격했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포비아, 당원 포비아라고 했습니다. 당원 포비아가 있는 사람은 당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100%에서 지금 8대2로 고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원 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쫓아내야죠.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 장례찬 당시 그 최고위원은 뭐라 했냐면요. 최고위원 되기 전이었죠. 당원의 선택을 무서워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졸한 일이다. 자, 20%만큼 부끄럽고 지금 치졸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왜 당신을 외면하는지, 당원들이 당신을 외면하는지 오히려 이를 반성하고 성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0%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100%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당원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뭐 다수가 뭐 지금 8대2로 바꾸는 게 지금 뭐 다수가 찬성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때 100% 바꿀 때 저는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안정성을 뭐 유지시키기 위해서 20%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전에 바꿀 때는 7대3에서 100%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제도의 안정성 별로 안 중요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때 100%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딱 한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신 100%로 당시에 뽑혔던 최고위원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김재원, 예.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례차입니다. 예. 자, 22대 국회에서 이분들 봤습니까? 안 보이죠. 적어도 당원 포비아까지 운운을 해서 이렇게 최고위원을 뽑았는데 최고위원 5명 중에 그 누구도 22대의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당의 현실이고 그러면 당연히 반성을 하고 뭔가 좀 더 옛날 7대3보다 더 늘리려 생각을 해야지 이게 8대2가 뭡니까? 2대8 가르마도 아니고. 갈마도 2대8로 타면은 네. 촌스러워요. 아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이런 것들 하고 있으면서 1년 전의 모습과 1년 후에 이렇게 달라지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정말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제도의 안정성이니 뭐니 그럼 1년 전에는 안정성 안 필요했습니까?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당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 마음을 받고 박 실장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의원, 권리당원,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복잡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당심과 민심으로 따면 75대 25거든요. 25인데 그 쓰는 거 5% 더 쓰지. 30%로 하면 민주당보다 민심을 좀 더 받는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8대2냐 7대3 나왔는데 7대3 정도 해야 유신이 서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당심을 더 하려고 20%로 된 것 같은데 좀 모양이 안 난다. 1년 전에 대통령이 사실상 요구를 해서 바꾼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7대3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비겁한 거죠. 저도 약간 그렇게 보이고 앞서 이제 김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 중에 당심만 들어했더니 통과에 다 졌지 않냐. 민주당도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심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확한 당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목소리 큰 당심으로만 하다 보면 이건 대부분의 경우 민심과는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중도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큰 흐름에 맞추려면은 어쨌든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곽우승 기자님. 네. 자, 8대2 요 결정 두고 뭐 기자들이나 혹은 뭐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그 기자들끼리도 이런 거 있으면 약간 내기 비슷하게 하거든요. 8대1하고 7대3으로 할 거냐. 그럼 이제 불신하는 기자들 이 당이 벌써 정신을 차렸을 리가 없다. 8대1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기자들이 있고 또 어떤 기자들은 아이 설마 지금 뭐 총선 참패하고 지금 전당대 앞두고 분위기도 지금 워낙 현안도 많고 한데 7대3이다. 7대3 정도로 생생이 돼. 사실 그것도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고 저는 설마 그래도 7대3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저는 이번에도 틀리면서 이 당은 몇 년을 출입을 해도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네. 더 정진하겠습니다. 놀라움을 주는 당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국민의힘의 또 당직자들은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김웅 변호사님, 그럼 8대2 결정. 좀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전당대회 참여 결정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7대3이 되든 뭐 5대5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지금
그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 당에 있었을 때도 그 강성 지지층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찍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그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같은 당 안에서. 아하. 처음에 지금 고민하셨을 때도 잘 보시면 알지만은 그 룰 당의 그 이 전당대회 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고 제가 뭐 이야기 드렸을 때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아, 뭐에 상관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죠. 이제 나아가는 게 아, 우리 그렇죠. 당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한테도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히 당의 진로에 이렇게 가서 예를 들면 당이 뭔가 좀 중도로 좀 클릭을 좀 하고 확장성.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전에 전당대회처럼 연판장이나 막 돌려버리면서 우리 당이 정말 그야말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나와서 어떤 대통령과 뭐 당이 바라고 있는 당원들이 바라고 있는 후보와 다른 후보가 나왔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저 당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연판장 사태가 사실은 그게 저는 우리 이번 총선 지는데 가장 큰 어떤 이미지를 남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네. 큰 상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은 상태. 원래 고민이 길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요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